이 박사 젊을 때 일본이 대한제국에 뭐 돈으로 도와준다는 걸 막 신문 논조로 막 반대했어요. 세상에 그냥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조건 없는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때도 금지령 4조에 국가는 대외적으로 들려서는 안 된다. 금지령 5조 다른 나라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단 예외 조건이 한 나라가 영토를 가지고 한 나라가 동일한 영토를 가지고 다툴 경우에는 간섭할 수 있다 이랬어요. 내란이 일어나면 간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한말 때 홀란드였잖아요. 그러니까 간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5조가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5조의 시각으로 구한말 때 일어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 그런 거니? 미국은 벌써 조선과 조미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5조에 의하면은 금지령 5조에 의하면은 한국이 혼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통상조약을 그대로 유지할까, 폐기할까 이런 거는 앞으로 연구 분야예요. 5조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6조는 미래에 적의를 일으키게 하는 암살, 독살, 합의, 파기, 반역, 사주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무력 쓰지 말라. 나중에 다시 이것 때문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니까 폭력을 쓰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 박사가 왜 폭력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 조항만 봐도 이 6가지. 이 6가지를 이 박사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한날 뭉뚱그려서 일본의 내가 이 박사 보기에 지난 병자 수기 조약 이래로 일본의 행태를 내가 알아라. 일본은 항상 평화 조약을 맺고 금세 전쟁으로 간다는 거예요. 조약, 평화, 전쟁 이게 수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본은 이제 미국과 저러고 조약을 맺고 평화를 이루고 있지만 반드시 공식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게 6가지 조건에 다 안 맞으니까요. 2조가 재밌어요. 2조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합방인가 할 때 조약을 보면요. 2조에 비교해서 보면 참 재미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2조는 일본 사람들이 2조를 칸트의 금지조항 2조를 들이대면은 아주 재미난 얘기가 많이 파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펜 인사이드 아웃을 다시 돌아가면은 이 양반은 미국이 잠들고 있다라고 평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1차 대전 이후에 세계 강국으로 뛰어오르면서 드디어 구라파를 제치고 경제적으로 1등 국가가 됐다. 그래서 건국 정신과 다른 말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깨우치려고 쓴 책이 바로 이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그러므로 미국이 제발 좀 깨어라. 그래서 세계를 좀 이 자유국가를 이끌어가라. 그게 바로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면서 왜 그러냐 이유가 지금 미국은 잠자고 있는데 그 사이에 태평양 저 건너편에서 야심 있는 무장 국가가 등장한다. 그리고 태평양을 한마당에 놓고 이걸 공유할 수 없는 거다. 주인이 없는 물건은 반드시 둘이 붙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서 그러면서 여기서 쓰는 용어가 뭔거니 A Family of Nations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 차례. 그럼 A Family of Nations라는 거는 칸트의 두 번째 자유국가 연합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A Family of Nations로 이끌어갈 역할을 좀 제발 좀 해다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라는 거니 이런 모든 비극은 미국이 조선을 일본에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 만주,
중국으로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제국주의는 그렇게 팽창하고, 제일 시작부터 막았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건데, 조선, 만주, 중국, 그리고 이 남아시아를 넘보고 생겼다. 그러면서 뭐 평화열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구라파에서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독일에 의한 이웃 국가들의 침략.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조선에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국무성에서 아직도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문서 하나가 잠자고 있다. 1882년에 맺은 조미 우호 수호 통상조약이다. 그러므로 조선이야말로 모든 나라를 세계 망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러므로 미국이 제발 깨가지고 일본을 좀 쉽게 얘기하면 잠재우고 조선을 이 동양 평화를 위해서 독립시켜야만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때 가면은 맨 마지막 글이 다시 한번 고대 국가인 조선에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양반은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딱 한 가지예요. 그 흐르는 정신이 외교, 기독교, 통상,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밑바탕에 흐르는 철학은 칸트 이전까지 구라파 서양에서 혹은 미국에서 내려오는 계몽주의 사상, 이것이 그 밑에 깔려 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에서 이승만 박사처럼 이런 정치, 경제, 철학을 가진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장기석은 제가 잘 모르지만 장기석 단편집을 읽어봤는데 그 양반은 원래 무인이고, 손문 선생도 이 박사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중국 대륙에도 또 한 가지, 그 한국에 그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들어온 게 1904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박사는 1904년에 이제 미국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칸트의 사상이 들어온 게 중국 양계초의 책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양계초는 일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번역한 거를 양계초가 그걸 중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중약을 빼뜨렸어요. 비교해보면. 그 양계초가 칸트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완전히. 뭘 빼뜨렸느냐? 통상법을 빼뜨렸어요. 그러니까 보장법 3조, 그러니까 의무조항 3조까지만 썼고, 그 후에 나오는 첫 번째 보장법, 굉장히 중요한 통상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못하는 건 양계초 이외에 다른 훌륭한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 중국의 거두였던, 사상적으로 거두였던 양계초마저도 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의 핵심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근사치 간 사람이 많아요. 통상 바로 직전까지 간 사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상이 평화고 평화가 통상이고 여기까지 도달한 분은 제가 보기엔 이승만 하나뿐이에요. 앞으로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한 이승만은 사상도 없고 술수만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평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승만의 그 저작물을 철저히 연구를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